자, 이번 시간에는 선적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은 선박에만 물품을 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도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운송수단이든 즉 모든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는 건 다 선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폭넓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에서 우리가 선적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선적 시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특정한 날짜 한 날짜를 선적일로 채택하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는 바이어에게 클레임을 받고 싶습니다. 클레임 청구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버스 정류장에 유비쿼터스 기능에 의거해서 여러분 버스 도착 시간 알리는 그게 나오죠. 근데도 24번 버스가 지금 5분 전이다. 근데 5분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기다리는 승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항상 지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바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지연이라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적하고 관련되어서 선적 일자를 합의할 때 계약서상에서 셀러가 5월 24일 날 선적하겠다. 그거는 저는 꼭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약 위반을 당해서. 육지보다 바다는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적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선적 기간을 계약에 합의할 때는 특정한 일자 하나를 지정으로 해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명명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한 다른 계탄죠. 5월 안에 선적이다. 괜찮아요. 또는 기일이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통 최종 선적일을 나타내나요. 최종 선적일자 5월 23일. 그러면 5월 23일 안에만 선적하면 그게 문제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날이라는 거하고 기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용어들을 실제 우리 일반 매매 계약에서 무역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얼마나 빨리 해요? 즉시는 얼마나 빨리 해요? 이거를 지금 시간 텀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약간 모호한 표현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뭐 계약 체결한 날로 가능한 빨리 선적할 것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신용장에서는 아예 이런 표현 자체는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너럴 어바트 많이 쓰죠. 오너럴 어바트는 특정한 날짜 앞에 오너럴 어바트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그러면 3월 10일부터 5일 전후면 실제로 며칠입니까? 하면 열흘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3월 5일에 10일에서 5 빼면 3월 5일이죠. 3월 10일에서 5 더하면 3월 15일이죠. 3월 5일에서 3월 15일 손가락으로 잘 알려보세요. 정확하게 11일 나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 요 기준 날짜 하루 요 뒤에 5일 여기에 5일 하면 5일 플러스 1일 총 10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의심이 나시는 분은 지금부터 빨리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몇 개인지 손가락 세어 보시면 손가락 한 개 부실할 거예요. 그래서 열 하루라는 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 일자라는 조건부 선적일. 보통 이제 계약에서 어떠한 특정 조건, 특정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계약서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선적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선적일이라고 불러요. 실무에서도 덜어서 많이 사용하고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선적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용어 중에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선적은 나누어서 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 주문이 실제로 수출자가 한 번에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도 실제로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여러 번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분할 선적이란다. 분할 선적 나누어서 실는 것을 분할 선적 우리가 이제 partial shipment라고 그러죠. partial shipment. 근데 할부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할부 선적도 분할 선적 일종인데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3번 나누어서 100개를 선적한다 라고 합의를 하면 각각의 선적에 몇 개를 실든지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100개만 되면 계약 위반이에요. 죄송합니다. 계약을 이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나누어서 100개를 선정한다. 첫 번째 30개, 두 번째 30개, 세 번째 40개를 실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 1개, 두 번째 1개, 세 번째 90, 세 번째 이제 98개를 싣다. 3번 나눠서 어쨌든 100개만 선정되면은 계약 이행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할부 선정은 아니에요. 할부 선정은 처음부터 각각의 선적에 몇 개씩 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계약에서 첫 번째 선적에 30개, 두 번째 선적에 30개, 세 번째 선적에 40개를 실기로 했어요. 첫 번째 선적에 30개 실었어요. 두 번째 선적에는 25개를 실었어요. 세 번째 선적에 나머지 거 실었어요. 총 합계는 100개예요. 총 합계는 100개지만 이거는 두 번째 거부터 계약 위반이고 두 번째 거부터 세 번째까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인데 이게 매수인에게 심각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겠다면 바이어는 전체 계약 위반으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선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합의를 할 때 첫 번째 몇 개, 두 번째 몇 개, 세 번째 몇 개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할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할당량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할 선적의 일종이지만 할부 선적과 분할 선적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부 선적은 분할의 기간하고 수량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몇 개라고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 개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히 실무에서는 트랜스포먼트를 여기 있는 T자하고 S자하고 줄여서 TS, T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 TS가 있습니다. TS 했습니다. TS가 있는데 없는데 뭐 TS 있어요 없어요 뭐 TS 됐니 안 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환적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버스나 지하철도 우리가 환승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박들은 전 세계 항로를 다 운항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항구를 다 드나드는 선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선박들도 자기들이 운항하는 루트가 정해져 있고 그러한 운항 루트들 사이에 보면은 환적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환승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운송수단에서 B라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환적. 특히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적은 A라는 운송수단에서 B라는 운송수단으로 목적지까지 간 도중에 서로 다른 운송수단 또는 A라는 선박에서 B랑 같은 운송수단일 수 있고 다른 운송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품을 옮겨 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선적일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통 서류 중에 한 개인데 국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우리 선화증권 Bill of Lading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선화증권은 그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이고 바이어가 운송 또는 셀러가 운송인하고 화주하고 즉 셀러든 바이어든 다 화주죠. 보통 이제 셀러가 운송인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또는 바이어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쨌든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약속된 날짜에 받았다는 화물 수치증이에요. 화물 수치증. 그리고 수표처럼 이서 배서를 해서 운송되는 도중에 물품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서류이고 운송인이 약속된 날짜에 물건을 받았다는 물품 수취증, 화물 수령증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선박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예요. 그러면 이 선적일은 보통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일자를 쓰게 됩니다. 그 발행일자가 결정적 증거라 불러요. 그 다음에 온보드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온보드 노테이션은 본선 적재 부기일자라 부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컨테이너선은 한 명의 화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배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몇천 명, 몇만 명의 화주가 화물을 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물건을 싣고 내리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항구에 입항을 했을 때
실제로 한 명의 화주를 위해서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선적하는 일은 없어요. 보도 위에 있는 크레인을 사용할 때도 화주 한 명 올 때마다 실어주고 이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사에서는 실제로 운송인이 화주하고 운송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일정한 날짜에 화물을 보도 위에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입항했을 수도 있고 배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화물을 모아서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운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적해야 된 날짜가 5월 3일이지만 화주는 조금 일찍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선화증권은 물품을 받았을 때 발급하는 서류였어요. 물품을 받았을 때 발급하는 서류. 따라서 실제로 화주가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운송 서류는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화주가 좀 일찍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물품은 이틀 뒤에 선적할 거예요. 하지만 화주에게 물건을 받았으니까 화주에게 물건을 받았다는 증서로서 선화증권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실제로 발행을 할 때 이 발행일자는 실제 선적일자가 아니에요. 선적은 이틀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보면 차후에 여러분들 선화증권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보면 선화증권 서류를 보면서 할 건데 보통 오른쪽 난이 발행일자 쓰고 서명하는 난이고 운송인이 왼쪽 난이 레든 온보드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본선 적재 포기일자라는 게 있어요. 요 날짜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화물을 언제 실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적일자하고 본선적재 포기일자는 같아요. 근데 화주가 화물을 좀 일찍 가져왔을 때는 실제 발행하면은 오늘 우리가 운송인이 물건을 받았다 해서 오른쪽에 5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이틀 뒤에 물건 선적할 것 같으면 5월 5일 날이라고 쓰고 다시 사인을 해줘요. 요 날짜를 쓰는 것을 우리가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 본선 적재 포기 일자를 불러요. 만약에 본선 적재 포기 일자가 있다면 이 날짜가 실제 선적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월 3일 날 물건을 받았지만 반드시 우리는 5월 5일 날 선적하겠습니다. 화주님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계세요. 라는 의미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왼쪽에 있는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본선 적재 포기 일자가 다르죠. 그랬을 경우에는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가 실제 선적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선적일 증명과 관련되어서 추정적 증거라 불려요. 일반적으로는 선화증권뿐만 아니고 모든 운송서류는 화주가 물품을 받으면은 그때 발행을 해요. 그래서 발행일자가 대부분 다 선적일자예요. 근데 본선적재 포기일자가 있다면 이 본선적재 포기일자가 실제로는 선적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을 건데 그 뒤쪽에 가거나 또는 다른 강좌 쪽에 보시게 되면 뒤쪽까지 또 찾으시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니까 다른 강좌 쪽에 가시면은 선화증권하고 관련되어지는 강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역서류 작성 실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제무역사 2급 과정 같은 데 보면 운송 쪽에 가시면은 또는 물류관리사의 화물운송론 쪽에 가시면은 서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강좌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선화증권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화증권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선화증권 강좌를 보시게 되면 선화증권의 발행일자하고 본선적재 포기일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쭉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차후에 별도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운송서류는 일단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근데 온보드 노테이션, 본선적재 포기일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적재 포기일자가 선적일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화증권의 3대 특성,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다, 화물수취증이다, 유가증권, 권리증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표는 사실은 각각의 운송서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나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운송서류별로 선적일자를 언제로 보느냐라는 내용들인데 요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선화증권도 구체적으로 학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계적으로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되지만 나는 도대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는 못 외우겠다 하시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뒤쪽에 가서 우리 운송서류 파트에서 이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별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용선 선화증권의 경우에
선적일자는 언제로 보느냐, 또는 다음은 운송서류별 선적일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따라서 왼쪽에는 운송서류 종류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각 서류에서 언제를 선적일자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표는 언제든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류예요. 그래서 높은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문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영문도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인데,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가 바로 conclusive proof, conclusive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선적 일자의 결정적인 증거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운송서류의 발행 일자, 운송서류의 발행 일자가 바로 뭐라고요? 선적 일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선화증권이다, 다른 운송서류든 간에 일단은 선적 일자가 다 뭐라고요? 선적 일자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발행 일자가 된다는 거. 발행 일자가 다 선적 일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적 일자 이거 발행 일자예요. 즉 데이트 발행 일자, 이것도 데이트 발행 일자예요. 요 발행 일자들이 바로 선적 일자라는 뜻인데, 요 영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보면은 the date of bill of lading, the date of issue of transport document, 여기에 일부러 볼트체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 볼트체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3번 시커멓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4번 이 두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고 기역 니은 AB 또는 이렇게 되어서 AB 또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가 다음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딱 가로 쳐놓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또는 요 conclusive proof 잘 나옵니다. 결정적 증거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용문도 여러분들이 자주 눈에 보셔서 익히셔야 되고,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표 여러분들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이제 조금 길지요. 자, 선적지연. 선적지연은 당연히 뭡니까? 늦게 선적한 부분이에요. 늦게 선적했을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매도인이 고의라든지 악의가 있었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는 매도인이 태만에 의해서 늦게 선적했어요. 어쨌든 바이어는 피해봤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손해배상하고 관련되어진 의무를 당연히 져야 돼요. 하지만 매도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뭐 갑작스럽게 뭐 벼락이 떨어져서 공장이 불이 나고 뭐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하고 해일이 벌어지고 뭐 화산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건 사유가 발생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매도인은 선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면책.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다 기억하죠.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즉 신의 행동, 우리 액터브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유, force major라고 합니다. force major로 인해서 선적 지연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특히 선적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선적 지연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가항력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은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써야 돼요. 계약서에 안 쓰면 안 돼요. 계약서에 요러한 사유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적 지연에 대해서 매도인은 면책될 수 있다고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실제로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적용, 그런 일 없습니다.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특히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에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아들이 빵점 맞았을 때 우자라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는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있으면 더 쓰면 됩니다. 지진, 화산, 폭발, 낙뢰, 전쟁, 쓰나미, 타이푼, 뭐 전염병, 이런 것들 딱 다 쓰면 돼요. 그렇게 해가 실제로 이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고 일일이 다 나열한 데에서 불가항력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조항을 우리가 열거주의 입장이라고 불러요. 열거주의, 나열한다고 열거주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은 다 중요한데, 특히 이 볼스 메이저와 관련되어지는 거, 특히 이 운송서류별 선적일자 해석 기준,
그 다음에 BL의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성격 특성,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적하고 특히 분할 선적하고 할부 선적의 차이점, 분할 선적, 할부 선적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on or about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을 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적은 단순하게 선박에만 화물을 실는 게 아니고 모든 운송수단, 비행기든 철도든 자동차든 우리가 물건을 실을 때는 다 선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